지난 이틀간 투자자 마음을 졸이게 했던 코스피가 모처럼 장 초반부터 급등해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가라앉은 영향인데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흐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4천선을 뛰어넘어 4,030선까지 오른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이상 오른 뒤 현재는 880선에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4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도 4,700억 원 이상 순매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만이 9,1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적극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장중 10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4%가량 상승해 58만 원을 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실적에 반도체 재료, 부품주와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주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지분을 가진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이노스페이스도 강세입니다. TSMC의 공식 협력사인 CMTX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더블로 급등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8원 오른 1,467원에 개장한 후 1,460원대 후반에서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마감됐던 앞서 뉴욕 증시도 나쁘진 않았죠. 네, 다우지수는 0.1% 강보합세를 보였고 나스닥과 S&P 지수 모두 각각 0.59%와 0.38%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뒤 예상을 넘는 실적 발표에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후광에 브로드컴이 4% 넘게 올랐고 일라이 릴리도 시총 1조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92,000달러 선으로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이렇게 코스피를 뜨겁게 달군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이미 높았던 시장의 기대를 다시 한 번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실적 수치 정리해 주시죠. 네, 매출은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549억 2천만 달러 역시 넘어섰습니다. 특히 핵심 동력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66% 늘어난 5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1.3달러로 시장 예상치 1.2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매출을 6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번 실적은 호주 자체보다 성장률과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끄는데요. 매출 증가율은 62%로 시장 예상치 약 56%를 웃돌았고 수익성을 가늠하는 매출 총이익률은 73.6%로 지난 분기 72%에서 더 올라갔습니다. 젠슨 왕 CEO는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AI 거품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반복되어 왔지만 시장은 이번 결과를 단기 효과가 아닌 산업구조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높아지는 대출금리와 줄어드는 한도에 이어 은행들이 아예 대출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후의 대출 논란이 번진 사업자 대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이번에 문을 닫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영업점 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앞으로 대면 접수 제한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한도에 여유가 없는 은행들이 창구를 막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약 한 달간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다가 어제 재개한 테크카우뱅크는 약 2시간 만에 주택구입 목적 자금의 일일 한도가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리 대상인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도 불안하다면서요? 네, 최근 수협중앙회의의 감사기구가 80여 곳 상호금융조합에 사업자 대출 유의 차원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에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부당대출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수협을 비롯해 이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LTV 한도가 높은 주택담보사업자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친 주요 1금융에서도 120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된 만큼 이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업계는 건전성 문제로 감시가 세진 상황인 만큼 일부 조합에서 실제 취급 중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실수요자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의 사용 점검이 있을 테니 유의 차원의 공지였다면서도 대출 취급은 조합장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금리 동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금리의 상승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다시 3%대가 등장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금과 비슷한 발행어음 수익률이 속속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건 금리와는 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증권사별로 수익률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퍼스트 원화 발행어음 중 법인 고객의 181일물 이상 수익률을 0.1%포인트씩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인 고객이 1년 약정을 할 경우 금리는 최대 2.8%에서 2.9%로 상향된 건데요. 한투증권은 이달 6일에도 개인 CMA 상품의 발행어음 수익률을 기존 2.2%에서 2.4%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같은 날 개인 외화 발행어음 수익률도 일자별로 0.4에서 0.5%포인트씩 높였는데요. 한투증권은 올 하반기 들어 일반 발행어음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특판 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써 발행어음을 내놓은 4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의 수익률이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금리는 그간 변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올리는 배경이 뭡니까? 네, 발행어음 시장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키움증권이 금융위에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앞으로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 신한, 삼성 등 증권사들도 추가로 승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한투증권은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행어음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수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면서 발행어음 시장의 금리 경쟁도 당분간 더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줄줄이 차기 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다만 현 회장의 위상이 작지 않아 연임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신한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의 숏리스트가 정해졌죠. 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외부인사 1명을 확정했습니다. 회추위는 다음 달 4일 후보들을 종합 검증해 최종 후보를 고릅니다. 진 회장의 연임 여부가 업계 최대 관심사인데요. 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취임 뒤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신한금융의 연결 기준 총 자산은 올해 9월 말 782조 9,400억 원대로 취임 전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유력 경쟁자로는 안정적 실적 개선과 6년 만에 리딩뱅크 탈환을 이끈 정상혁 은행장이 거론됩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외부 후보가 단순 들러리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종 후보는 이사회 의결 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네, 신한 쪽이 속도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 다른 금융사들도 곧 윤곽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금융그룹도 차기 회장 선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임원 추천 후보위원회는 현재 1차 후보군 롱리스트를 추리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달에는 2차 후보군 숏리스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에서도 임종용 현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취임 후 2년 만에 순이익 3조 원을 회복하는 등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물론 보험사 인수합병으로 수건이었던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롱리스트를 심사 중인 B&K 금융그룹에서도 빈대인 현 회장이 역대급 실적을 앞세워 연임 시험대에 올랐는데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 이슈가 불거진 데다 정치권의 반대 압력이 거세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기존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변수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양사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약 15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이 약 5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3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두나무 경영진이 통합 법인 지분의 약 28%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됩니다. 기존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였던 네이버의 지분은 17% 수준으로 희석돼 2대 주주로 내려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가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는데요. 내부에서 양사 통합이 금가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우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발 변수 말고도 합병 절차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총 의결을 위한 주주들 설득이 변수입니다. 합병이 되려면 이사회 결의 후 주총 특별 결의도 필요한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분 70%를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어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두나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경영진 지분인 38.6% 외에 27% 정도의 동의가 더 필요한데요. 주요 주주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등 외에도 소액주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일부 소액주주들이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우리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해서 결국은 전체 자동차 수출까지 끌어내렸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근에 계속 감소세였는데 전체 수출까지도 결국은 영향을 받았군요. 수치 어땠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1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 급감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북미 전체로 봐도 1년 전보다 26% 줄어든 25억 3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10월 전체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긴 추석 연휴와 휴무일 조정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10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모두 596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EU와 아시아, 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10월의 불안감과는 달리 이제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 회장은 현지 시간 19일 취재진들을 만나 소급 적용이 11월 1일로 돼서 다행이다며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 회장이 이를 가정하고 소급 적용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무조건 11월에 내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 4월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피해 고객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조정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왔는데 거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 자정까지 결정을 내야 하는데 조정안의 내용과 SKT 행보의 전망 짚어보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피해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피해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상 금액이 더 커질 거라는 점을 우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배상금 규모는 약 12억 원인데요.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이 같은 이유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7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도심 공급을 전담하는 합동 TF를 출범했습니다. 반복되는 규제가 오히려 오늘이 가장 낫다는 식의 불신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공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건데 정부의 파트너로 LH가 적절하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출범했다는 합동 TF 어떤 조직입니까? 국토교통부와 LH가 오늘 도심 공급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며 합동 주택공급 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5년간 13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LH 인력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LH가 지난 2021년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각종 비위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직 개편과 혁신 과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LH의 도심 공급 전담 역할까지 몰아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 사업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 LH가 다시 막강한 권한을 쥘 경우 고양이의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적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윤덕 국토교통국 장관은 현판식에서 주택 공급과 LH 개혁은 방향의 문제일 뿐 역할 확대와 조직 강화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LH 개혁은 LH가 어떤 구조로 나아갈지의 문제고 공급 TF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 아래 LH 개혁이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개혁 방향이 명확히 자리 잡기도 전에 공급 업무부터 대폭 부여되는 구조에서 LH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불투명성과 비효율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입니까? 올해 통신사 제휴 할인에 찬성한 가맹점주들에게만 아이스크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반대하는 점주들을 차별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촉 행사는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압력을 가한 건데요.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본사가 반대한 점주에겐 사실상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관들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충북 음성에 있는 BR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네, 다만 국감에서 앞서 지적했던 게 한계가 아닌데 다른 대표적인 사안은 뭐가 있습니까? 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운영사인 BR코리아는 SPC의 계열사로 그룹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결제금액 일부를 적립해 현금처럼 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두고도 국감에서 적립 포인트 절반을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제도 도입 당시 가맹점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던킨이 새로 인테리어한 영업점에만 인기 도넛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했는지도 역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한 곳인 NC소프트는 과거의 명성과 달리 연이은 신작 부진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기를 타개할 신작 아이온2가 어제 출시됐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나 뼈아픈 건 그동안 반복됐던 비난의 종류와 이번 비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은 출시를 어제 했는데 벌써부터 비난 여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만큼 반발도 컸습니다. 우선 어제 자정 출시 직후부터 2시간가량 접속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앞에서 기다렸던 상당수 이용자들이 게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버그에 허탕을 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과금 모델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초 NC소프트는 아이온2에서는 착한 과금을 도입한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현금 결제를 통해 빠르게 강해지는 기존 NC소프트식 과금 모델에서 벗어나서 그간 쌓아온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투력 상승과 직결하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과금 모델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네, 회사가 결국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말로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출시 15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상품들은 다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느낀 실망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빠른 사과와 개선 약속에도 과금 모델을 둔 무너진 신뢰에 성난 여론은 여전합니다. NC소프트 주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뚝 떨어지면서 18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취소됐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구멍이 현실화되면서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 없이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 노동부가 10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내내 미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조사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입니다. 10월 사업체 조사 결과는 11월 고용 보고서에 통합하는데요. 통상 일정보다 일주일 넘게 늦는 다음 달 16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이보다 앞선 다음 달 9일에서 10일 예정이니까 금리 결정 이후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12월에 연준은 9월분 고용 현황을 참고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상황이 이러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30%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90%가 넘었었는데 급격하게 분위기가 얼어붙은 겁니다. 밤사이 공개된 10월 FOMC 의사록에서도 셧다운 기간 경제 데이터 부족으로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음도 확인이 됐습니다. 의사록을 보면 많은 회의 참가자가 올해까지 금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일부만 인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준 인사들 간의 목표치 2%를 웃도는 물가를 바라보는 의견도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일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반면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이 견조한 만큼 제약적이진 않다고 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